네, 지금부터 2021 스타트업 ESG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포럼은 한국경제신문과 창업허브 성소 서울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여 스타트업을 위한 ESG 방향성과 대기업과의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해 심도 깊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알차게 세션을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포럼은 서울창업허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 20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1 스타트업 ESG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ESG 그룹 위은실 팀장님께서 ESG 현장 실무 가이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에서 ESG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은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ESG 경영 개념 및 기업 사례로 ESG가 무엇이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질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토가 물에 잠겨도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달 11월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이제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그 투발루라는 이제 고도가 좀 높은 지대에 있는 그 국가의 외교부 장관이 한 질문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토가 물에 잠겨도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이제 한 50년 이내에 사라질 수도 있는 국가로 이제 투발루 대통령이 나와서 외교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저는 이게 되게 기후변화가 사실은 ESG 이슈 중에서 가장 글로벌하게 공감을 가지고 이거 정말 큰 문제야 라고 하는 게 이제 기후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진을 보니까 너무 밝아서 친구들이나 이 옆에서 막 외교부 장관에서 사진 찍고 있어서 되게 밝으신데 약간 되게 글로벌하게 기후변화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사진이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라는 게 이제 ESG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이슈라는데 그러면 정말 그냥 안 됐어. 환경오염 정말 문제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극심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이제 변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적 손익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양쯔강에 뭐 대홍수도 있고요. 여기 뭐 허리케인도 있으면서 그 기후 변화라는 문제가 그리고 환경, 날씨 변화라는 문제가 단순하게 안 됐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말씀드린 자연재해, 뭐 델타 변이로 인한 공급망 위기, 실제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것이 우리 현장에서는 돈과 연결돼 있고 산업 경영 전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변화하는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고 다시 전략을 세워야 되는 문제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3가지입니다. 그럼 ESG가 무엇이고 두 번째로는 포스코라는 회사에서는 ESG를 뭘 하고 있고 그러면 ESG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ESG 경영입니다. 기업의 목적이 변화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BRT라고 우리나라에 따지면 정경련에 해당하는 이제 기관인데요. 거기서는 여러 이제 CEO들이 와서 이제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우리 이제 기업의 목적이 단순히 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경영하는 게 이제 시대로 이제 도래했다라는 선언을 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자본주의 리셋이다. 기존에 얘기했던 주주 목적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경영으로 변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2020년에는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면서 사업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기업을 경영해야 된다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ESG 경영에서 큰 변화, 그러니까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의 큰 변화라고 한다면 기업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에 목적이 아니라 고객, NGO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일을 해야지 사실은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그 기업의 변화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소비자 인식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회와 일상 속에서 뭐 MZ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가치가 있는 하는 소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이제 기업이 변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 우리 고객들이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거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ESG 경영을 더 접목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 경영의 룰이 변화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열심히 그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거에 이제 집중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허들 달리기와 같이 당연히 기업이 좋은 제품을 내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제품 속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제품만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협력사, 파트너사들과 어떻게 일하는지까지도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보고 그것들을 다 잘해야지 우리가 이제 ESG 경영을 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경영의 개념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ESG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ESG라는 용어는 2006년에 PRI라는 그 책임투자, 그러니까 금융권들이 모인 책임투자 모임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ESG라는 건 경제, 환경, 사회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보통 기업 성과를 두 가지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면 경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아닌, 그러니까 재무 성과가 아닌 비재무 성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재무제표상의 돈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외의 모든 것들을 사실 ESG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는 이제 CSR이라는 말도 많이 표현했습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유럽 쪽에서 많이 나온 말로 뭐냐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우리가 기업이 책임도 져야 돼. 여러 가지 요구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런 CSR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한 미국 관점에서 기업 시민이란, 그러니까 저희 포스코에서 얘기하는 기업 시민 말고 기업 시민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그래도 기업이 사회에서 살려면 요 정도는 해야 돼라는 기업 시민의 개념이 있고 이해관계자 경영에 기반한 CSR이라는 그 두 가지 용어들이 사실은 2000년도 중반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2006년에 금융권들이 나서면서 ESG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뭐냐면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돈을 벌려면 우리가 사실은 금융권이라면 금융권에서 우리가 투자한 돈을 우리가 손실을 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계속 돈을 벌려면 기업들이 신경 써야 돼. 뭘 ESG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ESG라는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근간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돈을 벌려면 적어도 ESG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 위해서 환경 자본의 보호와 효과적 사용 얘기인데요. 이거 되게 되게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는데 한마디로 기업이 생산을 하거나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의 환경을 오염을 얼마나 끼치는지 그리고 사회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이슈를 담고 있는데요.
안전도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ESG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이제 안전 얘기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안전이라는 얘기는 직원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 여러 가지 안전들을 다 고려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또 이제 지배구조 측면이 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리 감독의 역할입니다. 이런 이나 환경이나 사회 그리고 윤리 그런 거버넌스 관점에서 이런 ESG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다 책임을 잘 져야지 회사가 지속 성장 가능하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ESG라는 거는 기업의 경영활동 중에서 특히 경제적 성과 외에 비재무적인 성과를 다 의미하고 있다. 그 내용이 뭐냐?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환경은 잘 알다시피 가장 대표적으로 환경 오염을 배출을 좀 적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탄소를 좀 적게 배출하는 거, 즉 에너지를 좀 덜 쓰는 거, 그 다음 사회는 안전, 고객 보호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고요. 지배구조는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범, 윤리규범이라던가 법규 체계들을 잘 해놓는 것, 이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ESG에 대해서 그럼 어떤 이슈가 있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환경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 그다음에 자원 폐기물을 관리하는 활동, 그다음에 환경 오염이나 환경 규제를 지키는 활동. 사실은 ESG 이슈 중에서 사실은 ESG 기존의 CSR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비욘드 컴플라이언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규는 당연히 지키고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건 이제 환경 법규 규제 준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환경적으로? 라고 얘기하시면 가장 그 다음 이슈는 생물 다양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후가 사실은 그 금융기관들이 중요한 이슈로 삼는 이유는 뭐냐면 기후가 어떠한 경제적 임팩트를 미치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쌓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다음으로 생물 다양성, 사실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자연 얘기를 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게 우리 제조업이라던가 이런 데 다 기반이 되는 사실은 그 자료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경우 어떻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거의 다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생물 다양성 영향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실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사회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고객 만족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특히 B2C 기업인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관계, 특히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저희 포스코나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보호나 프라이버시, 이 부분도 사실은 기존의 CSR을 할 때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워낙 그런 정보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ESG에서도 강조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급망 관리,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유럽에서는 공급망 관리 실사라고 하면은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그다음 개선하는 과정 모두를 얘기하는데요. 공급망 실사법이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급망 이슈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또 인권, 또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권 이슈인데요. 성별이나 다양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안전은 너무나 당연하게 중요한 이슈고요. 거버넌스에서 보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하는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감시와 그러니까 모니터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중요하고요. 또한 뇌물 및 반부패, 윤리 관련한 내용이고요. 로비 및 정치기부, 그다음 기업윤리, 컴플라이언스, 공정경쟁 등이 이제 ESG 이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보니까 모든 기업 활동에 해당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돈 버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이슈가 사실은 ESG 이슈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왜 이런 ESG 이슈를 하냐?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절대 아니고요. 이해관계자들이 ESG 경영 추진을 요구를 하는 부분도 가장 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같은 경우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면서 당연히 기업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줄일 것인지, 단순하게 2050년 목표를 우리 그냥 탄소 중립할게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2025년에는 얼만큼 줄이고 2030년에는 얼만큼 줄이고 또 탄소 투자는 얼마나 할 건데 라는 그 요청들을 외부에서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실제로 이제 투자자들도 물어보고 고객들도 물어봅니다. 왜냐? ESG가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는데 돈을 손해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얼마나 잘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ESG 리스크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 같은 경우도 포스코에 직접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거나 조금 미진하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컨택을 해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냥 2025년에 얼만큼 줄일게요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2025년에 얼만큼 줄일 건데 얼만큼 투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니네 재무적인 영향은 얼마나 미칠 것 같아? 얼마나 손실이 날 것 같아? 라는 부분도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또 고객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소재, 그러니까 저희는 철을 이제 고객사들한테 이제 팔고 있는데 그 철이 만들어지는데 톤당 CO2가 얼마나 배출될까요? 라는 것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만 탄소를 줄여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고객사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다 그러면 자동차사도 이제 이런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그것들을 본인들이 만든 자동차가 이제 여러 이제 소재들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철도 갖고 오고 고무도 갖고 오고 여러 걸 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한 대가 만들어질 때 CO2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그들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그들도 또 그들의 고객사한테 이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으로 공급사들이 다 연결이 돼서 CO2도 감축을 하고 이런 데이터들도 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소 정보 제공을 넘어서 그러면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우리 차 만들 때는 우리한테 납품하는 이제 철을 만들 때는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쓸 것인가요? 그럼 재활용 스크랩은 얼마나 쓸 것인가요? 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 2000년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ESG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요청이 많은 해는 올해부터 굉장히 이런 요청이 많아지고 있어서요. 이제 진짜로 ESG가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 선언적이거나 이게 아니고 기업 경영에 정말 딱 맞닿아 있다, 접목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ESG 그룹 같은 경우 작년에 생겼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ESG 작년에 생겼을 때는 뭐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구매, 원료, 뭐 마케팅, 뭐 전 협력 관련한 전사에서 사실은 ESG를 어떻게 각 부서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그거 관련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성과를 재무제표에 이제 통해서 공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ESG 성과 공시에 대한 이제 각종 지침과 기준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TCFD라고 뭐냐면 기후변화에 대한 태스크포스인데요. 한마디로 기후변화 관련한 공시 기준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기후변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줄여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시를 해주세요라는 것들을 이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고요. EU 같은 경우는 텍소노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텍소노미라고 하면 이제 분류 체계라는 말인데요. 이런 한마디로 EU 텍소노미라는 거는 어떤 게 친환경이고 어떤 게 친환경이 아닌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업종마다 예를 들어 철강 업종에서는 어떤 것들이 그 친환경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 공정에서 얼만큼의 탄소가 그 이상 나오면 친환경이 아니고 그 이하로 나왔을 땐 친환경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소노미에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조 공정에서의 얼만큼 탄소를 줄이는지, 아니면 친환경 산업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친환경이냐 친환경이지 않냐라는 것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기존의 것들이 환경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준을 정하고 있다, 법제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국내에서도 이제 ESG 관련한 공시 규제가 이제 나왔는데요. 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 기업의 ESG 의무를 공시화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큰 기업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텐데, 2030년에는 모든 상장사에게 이제 대상으로 해서 ESG 의무 공시화를 하고요. 사실은 이거와 이제 아까 이제 공급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와 거래하는 여러 기업들한테도 ESG 성과 정보를 공시를 하고, 왜냐하면 저희 이제 한테는 그런 우리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도와줘야 할 의무도 사실은 대기업들한테, 여러 기업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상장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 전체한테 이제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활동에 대한 ESG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기후 관련 공시 규정을 개정을 예고를 한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업보고서,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내는 것 같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거기서는 10K, 20F라고 하는데, 거기도 기후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규제니까 우리는 좀 해당이 안 될 수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ESG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 있냐면, 하나는 리스크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회사에서는 이게 리스크가 돼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반대로는 이런 것들을 잘하면 사실은 우리가 고객이 좀 더 ESG 관련해서 좀 더 잘하는 기업에, 똑같은 제품이다라고 했을 때는 ESG를 더 잘하는 기업에 당연히 투자를 하는 우선순위가 가기 때문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이제 친환경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기회 요인이 많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ESG는 사실은 작게 하려면, 미니멈으로 하려면 리스크만 잘 관리하면 되겠지만, 사실 기회 요인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말씀드린 기관 투자자의 투자 기업 ESG 요구도 되게 저희 이제 기업들이 ESG를 추진하게 된 계기인데요. 블랙락을 비롯해서 여러 투자 기관들에서 이제 ESG뿐만 아니라 그냥 TCFD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좀 목표에 대해서 좀 더 공개해달라,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고요.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SBTI라고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라고 해서 SBTI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기반에 근거해서 이 회사가 탄소 관련한 목표를 정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탄소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TCFD, 기후변화에 대한 재무적 공개에 대한 공시 기준도 있지만,
뭐 사이언스 베이스드 타겟, 그다음에 리뉴어블 100이라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투자 기관들이 뭐 이거는 했나요? 저거는 했나요? 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던, 화두가 됐던 것들이, 얘기가 많이 화제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진 넘버원이라고 행동주의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엑선모빌의 0.02%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 사회에 보니까 기후변화도 신경을 안 쓰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너네 그 사회이사 4명을 우리가 교체를 하려고 해. 라고 해서 실제 주주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뭐 블랙락이라던가 여러 대주주의 그 지지를 받아서 4명 중에 한 3명을 교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얘기하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 뭐 성경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엔진 넘버원이 그런 이제 좋은 취지로,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전략을 세우고 해야 돼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블랙락이라던가 이런 대주주들이 그들의 손을 들어준 거는 사실 기후가 굉장히 큰 손실을 끼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밑에 사례를 보면은 그 블루베리라는 캐피탈 헤지 펀드 같은 경우도 화학회사인 솔베이가 이런 그 해변에 화학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서한을 보내기 시작해서, 기존에 사실은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그 리스크가 많다 그러면은 돈을 빼는 구조였다면,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투자자들이 이제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기후 관련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ESG 관련해서 하면은 다 좋다라고 하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홍 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ESG에 대해서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CEO를 해고를 하는 거를 이제 발의를 하고 실제로 해고됐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했더니 그 단홍의 이분이 이제 ESG 열심히 하고 했지만 단홍의 매출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는 ESG에서 E와 S를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다. 근데 주주의 이익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기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ESG는 착한 기업이 아니고 회사의 ESG 관련해서 리스크를 끼치지 않을 만한 사항, 거기까지 해서 관리 감독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락에서 어떻게 투자기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기업의 ESG 관련해서 인게이지,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뭔가 그들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인게이지먼트라고 합니다. 저희 이쪽에서 얘기하는데, 그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은 사실은 너무 막 주주 제한 쪽에서 막 너무 인권을 앞세우거나 너무 다양성으로 가거나 너무 기후변화로 간 것들에서 사실은 반대 의견을 낸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 기업들은 사실은 리스크 측면에서 많이 이제 ESG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보험사의 경영진의 95%가 기후 위험이 향후 2년 동안 포트폴리오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신용평가에서도 ESG 반영한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기존의 이제 신용평가에선 재무 성과만 본다면 이제 신용 등급도 보고, 그다음에 재무 성과를 봐서 신용 등급을 봤다면 이제는 비재무 성과도 보고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스, 뭐 피치, S&P에서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런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조사하고 저희 것도 보고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막 이렇게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투자 기관이 저희한테 뭐 요구하는 그 수준에서로 반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기관, 무디스, 피치, S&P 여러 기관들이 할 때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A 기업을 A로 평가했다면 다른 그 신용평가사들도 다 A로 평가하는 거죠. 근데 ESG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표가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소에 좀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평가 결과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용평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재무성과만 보는 신용평가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좀 몇 년이 조금 지나야지 이제 ESG에서 신용평가의 반영도 좀 상관관계가 높게 거의 이제 그들과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 이 신용평가에서 보는 ESG랑 정말 ESG를 잘하는 기업의 ESG 평가 내용이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용평가 기관 사람은 아닙니다만 신용평가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 측면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꺼졌을 때 갚을 수 있는지를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ESG는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거고요. 사실 ESG를 잘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을 다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고객사들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이제 ESG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자동차사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계획을 요구를 하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공급사에 동참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결정한 국가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사실은 이런 산업이 전환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갔으면 저희 철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도 전기차, 수소차용의 철 강제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걸로 이제 변환해야 되는 거고요. 또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 대상으로 연쇄 영향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스테인레스, STS가 이제 스테인레스의 약자인데요. 스테인레스 제품에 대해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또한 뭐 탄소 배출 원단위 목표 수치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철강 같은 경우는 1톤 만드는데 탄소가 한 2톤 나옵니다. 2톤의 CO2가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 원단위를 저희가 2.0, 그러니까 톤당 이만큼 나온다. 그래서 2.0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2.0 넘는 거 안 살 거예요. 또는 우리는 뭐 몇 넘는 거는 이제는 저희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동차 회사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 탄소가 높은, 그러니까 톤당 탄소가 높은 것을 되게 되면 우리 제품에 그리고 우리 공급사들의 탄소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려는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저탄소 제품을 하려면 사실 신재생 에너지도 사용돼야 되고 스크랩도 더 사용해야 되고 스크랩 비용이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거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탄소 그 수치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할게라는 요구들도 이제 얘기가 오갈 수 있는 거고 실제 오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국가 간 무역 규제에서도 이제 ESG가 활용이 되는데요. 이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CBAM이라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EU에서 보통 EU 영내라고 하는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다라고 철강 제품이라고 했을 때 EU에서 배출되는 그 탄소 양과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탄소 내는 제품 중에 양이 저희께 원단위가 높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세금을 지불해라는 그런 게 이제 탄소 국경 조정입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제품이지만 이런 EU 내로 오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탄소 저감을 위해서 더 노력을 했으니까 너네도 그만큼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건 모든 제품에 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제품마다 약간씩 뭐 조정들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보다는 이제 탄소라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얼만큼
이것들이 이제 세금으로까지 반영이 되는구나.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납게 했을 때는 수출하는 데도 굉장히 영향이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데 보면은 이제 ESG 그린워싱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ESG 잘해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린워싱의 유형을 간단하게 한 7가지, 8가지로 나누는데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린다면, 얘는 상충 효과 감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 세탁 세제는 친환 플라스틱 용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좀 덜어서 팔게요라는, 이거는 친환경이고 뉴질랜드에서 왔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용기를 저감을, 용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를 없앤 것이 친환경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만약에 수입에서 온 거라면 사실 물류 비용까지 따지면은 더 탄소가 더 많이 배출된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냐면 정과정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제품이 탄생부터 저희 이제 폐기될 때까지 그런 정과정에 걸쳐서 정말 탄소가 적게 배출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도 밝혀지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친환경적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이제 그린워싱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한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친환경 마케팅 시행 지침이라서 그린 클레임이라는 것을 해서 그린워싱을 원천적으로 좀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친환경이에요라고 한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성과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진짜 친환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말로만 하는 거는 이제 안 되고, 이제 법적으로까지 이렇게 제재를 받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ESG 표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이제 2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이제 ESG, CSR 관련한 지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GRI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로벌 리포팅, 여기 써있진 않고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지속 가능성 작성에 대한 지침을 하는 데도 있고요. ISO에서 만든 ISO 26000이라고 해서 모든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 지침이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런 ESG 관련한 지침을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업이 되게 헷갈릴 것 같아. 특히 누가 헷갈리냐? 투자자들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좀 참고할 수 있는 지표를 우리가 만들어 볼게라고 IFRS, 그러니까 국제 회계 기준에서 나섰습니다. 우리는 표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볼게. 그래서 IFRS에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서스테이너빌리티 보드라는 것을, ISSB라는 것을 올해 만들었는데요. 여기서는 뭘 하고 있냐면, 뭘 할 예정이냐면, 투자자들이 적어도 참고해야 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이 뭘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뭘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표준을 만들 겁니다. 언제 초안이 나오냐면요, 내년에 초안이 나올 건데요. 그 내용은 사실은 리스크 기반한 공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투자자들이 적어도 또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재무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은 ESG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게 내년에 나오고, 뭐부터 나오냐면 기후변화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듈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기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이슈들 해서 모듈화해서 계속 만들 거고요. 또 하나는 큰 축이 뭐냐면 임팩트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는 이제 리스크 기반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임팩트, 이제 글로벌 지속 가능성 영향에 대한 표준 개발입니다. 사실은 ISSB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을 위한 거라면, 임팩트 매니지먼트 플랫폼은 뭔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줄 수 있죠. 그럼 이건 네거티브 임팩트 측면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사회 관련해서 뭔가 활동을 했다, 동반 성장 활동을 했다, 그거 같으면 소셜 쪽에 포지티브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임팩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임팩트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표준이 개발되고 있는데 국제회계 기준 측면에서 ISSB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영양 측면에서는 임팩트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기회에 ESG 관련한 어떠한 임팩트를 줘야지 좀 더 가치가 있는 활동일까라는 거는 임팩트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G 공급망 실사도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환경 말고 소셜 관련한 텍소노미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소셜 관련한 거는 뭐 양질의 일자리, 고객이익복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포스코 ESG 사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앞에 시간을 많이 차지한 것 같아서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이라는 걸 경영이념 선포했습니다. 왜냐? 2018년이 50주년 되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회사가 좀 더 기존의 제철 보국이라는 철을 통해서 국가에 보온한다, 이런 걸로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향후 50년 그리고 100년을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기업의 시민이라는 인격을 부여한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해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정하고, 저희가 기업 시민 헌장도 만들고요. 이 기업 시민 헌장에는 저희가 뭐 ESG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고, 사실은 지속 가능 사회와 함께 우리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성장하겠다라는 내용을 해서 헌장도 발표를 했고요. 또한 CCMS라 그래서 그러면은 즉 각 부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라는 측면에서 CCMS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제정해서 요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어떤 기업 시민이라는 걸 어떤 중점 가치를 갖추고 해야 되는지라는 관점에서 5대 브랜드를 선정했고요. 특히 저희 이제 제철업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해서 탄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그니처 브랜드로 선정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업으로는 뭐 중소고객사 공생가치, 그다음에 저희가 벤처 펀드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소재 개발 공급 확대, 그다음에 출산. 저희가 이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야지 저희가 국가 관련해서도 역할을 국가의 그런 이제 기업 차원의 출산 지원 롤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공헌으로 1% 나눈 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린 BSP라는 체계 하에서 ESG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도 신설했고요. 사실은 이사회를 만든다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여러 의사결정 사항들의 ESG 관련한 의사결정 사항들을 이사회의 최고경영진과 이사회한테 보고를 하고 있다. 이게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안전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물어보시고 직접 챙기고 계십니다. 또한 정보 공시 강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 지배 구조 보고서 저희가 여러 공시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드린 그거는 이제 PRI라는 말씀드린 대로 책임 투자 쪽에서 책임 투자 원칙 기관에서 저희한테 이제 너희는 이제 좀 더 이제 그 기후 관련해서 정보를 좀 더 잘 공시를 했으면 좋겠어라는 의견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요, 기후변화가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업 보고서에 기후 관련한 리스크랑 그런 투자 요인에 대해서 니네가 충분히 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기후 관련해서는 파리 협정 목표와 니네들이 뭐 SBTI나 여러 가지 국제에서 얘기하는 기준과 니네 목표가 얼만큼 맞춰서 하고 있는 거야? 니네 목표 그냥 한 게 아니고 그거 어떻게 얼라인이 돼 있어? 라는 것들을 또 물어봅니다. 또한 재무 감사할 때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를 하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진짜 ESG가 기업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는 수준이 정말 되게 구체적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실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투자 심의할 때 ESG 영향을 점검을 합니다. 어떤 공장을 이제 설립하거나 할 때 관련해서 그 공장에 돌렸을 때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해서 CO2는 얼마나 나오는지, 환경 오염 물질은 얼마나 나오는 건지, 혹시 지역사회에 관련한 이슈는 없는지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무 가이드 쪽인데요. 제가 두 가지 기업의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ESG 이슈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A 기업과 B 기업을 갖고 왔는데요.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너무 작아서. A 기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보면은 커스터머 모빌리티 포트폴리오 고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B 기업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안전과 기후변화 관련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뭐냐면 ESG가 아까 되게 공통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고려해야 될 이슈로 보이지만 사실은 기업별로 고려할 이슈가 되게 다릅니다. A 기업은 텔레콤 업종이고요. B 기업은 저희 회사입니다. 저희는 안전과 기후가 중요하고요. 여기는 또 다른 5G 리더십과 모빌리티 관련한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회사가 중요한 ESG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ESG 관련한 성과를 쫙 나열을 해보시고 뭐가 중요한지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우리 비즈니스 중요도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요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두 가지를 다 보셔야지 우리의 ES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굉장히 업종별로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A 기업, 왼쪽 게 A 기업이고요. B가 저희 기업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이게 뭐냐면 사스비 지표입니다. 사스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미국의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만든 주요 이슈입니다. 사스비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에 사스비 치시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업종별로 중요한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진출하는 또는 고객의 사업에서 중요한 ESG 이슈가 뭘까, 아킬레스건이 뭘까라고 확인할 때 사스비 지표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굉장히 업종마다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주요한 ESG 이슈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ESG 그 평가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많지만 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내용, 지표 내용이나 MSCI ESG 평가 내용이나 거의 내용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어느 부분에서 가치를 조금 더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ESG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오늘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난 좀 더 ESG에 대해서 조금 더 찬찬히 알아보고 싶은데 라고 하신다면 정보 교육 차원은 대한상이나 중규중앙회에서도 굉장히 ESG 온라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ESG 정보 관련해서는 각 회사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이름은 좀 다릅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라고 돼 있고 사회책임 보고서라고 돼 있고 굉장히 다른 이름 ESG 보고서라고 돼 있는데 그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ESG가 이런 측면도 보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에 가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포스코를 치면 ESG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ESG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개 찾아봤더니 한 5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업 입장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보고 공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ESG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는 공시하는 내용들이 그냥 중요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비해서 약간 중요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면 지금은 재무제표 수준으로 기업들이 ESG 성과를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유럽 같은 경우는 EASP라고 해서 유럽 액세스 싱글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금융감독의 전자공시 시스템 같이 ESG 관련해서 기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만들 법안이 이제 통과됐고요. 국내에서도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ESG 성과 관리가 되게 중요해지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성과 포용성 측면에서의 그런 ESG가 이슈가 중요해집니다. 왜 갑자기 다양성과 포용성, 뭐 인권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다양성을 고려한 회사의 성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수치로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성들을 다 고려한 회사가 성과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ESG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에너지 전환이나 생물 다양성도 중요하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공급망 실사 강화가 되기 때문에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ESG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이 만들어지고 이제 아마 2025년까지 보고 있는데 ESG의 성과를 내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이제 많이 갈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ESG 성과도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다 쓴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팀장님. 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유인실 팀장님과 함께한 국내 케이스 세션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ESG가 기업 경영과 맞닿아 있는 걸 점점 실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서울 창업허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약 650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한번 네네. 추려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을 위해서 기업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거는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똑같이 ESG 관련한 지표별로 우리 활동이 무엇이 있고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기업 시인 보고서, ESG 보고서, 뭐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거창하고 뭐 예쁜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그 항목에 맞춰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업 기회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 그러니까 ESG 간이라도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워낙 많은 자료 그리고 사이트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은실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ESG 현장 실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글로벌 케이스 스터디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